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학에 무지하면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발간된 신문 중에서 경향신문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신문을 읽어보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경향신문 일면에 보면은 늘어난 코로나 사망, 위중증 환자도 2주 새 5배, 14명에서 70명. 어이쿠,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생각날 겁니다. 8월 15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 성북동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방문, 이 나쁜 놈들. 이 생각 나시죠?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재확산 이후에 고령층 감염 비율이 높아. 고령층이 왜 감염이 높을까요? 이분이 액티브한 활동가들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최근 3일간 하루에 2에서 5명 사망이 발생했다. 이걸 보면 또 매일 한 5명 내외가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역학조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당분간 증가가 우려된다. 서울 시내버스 야간 운행 한시적으로 감축한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은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말이 아주 묘하죠.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표본조사를 계속하면 됐죠.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요. 역학조사다운 역학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사망 위험이 높은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사망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큰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우려라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정확한 역학조사만 했으면은 분명한 그 예측치를 내놓아야죠.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려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는 총 323명으로 집계됐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323명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발표하면은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죽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도 70명으로 늘었다. 이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가 과연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기왕증이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하는데 이것이 이제 감염이 돼서 이런 겁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주 전인 15일, 지난 15일 14명이었는데 5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에 보니까 여당의 대표가 된 이낙연 대표가 임기 첫날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것.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목을. 코로나 국난 극복 최우선. 뭐 당연히 극복해야죠. 역사를 통해 보면 이보다 더한 질병도 많았습니다만은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카공족 스타벅스 대신 동네 카페로 맛집에도 손님 줄이요.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점은 이게 영업을 제한했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도 보니까 그 골목 카페가 있는데 바글바글해요. 어떤 그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 아이고 새까맣게 앉았네, 새까맣게 앉았네. 자, 여러분.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점에는 코로나가 이게 번지고 골목에 있는 조그만 카페는 안 번집니까? 사람이 밀집되면 번지는 게 이게 병원균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정부도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대형점은 완전히 제한을 하고 골목 상권은 열어놓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살고 있는 그 서초동 그 뒤에서도 그 우편 집중국 바로 옆에서 한 명이 확진자가 생겼는데 스쳐 지나간 사람이 10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목만 거의 보시잖아, 그죠? 원래 우리나라 이 독자들의 특징이 제목을 많이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역성장 넘어 경기 회복, 희망마저 꺼질 판, 정책, 질적 전환할 때 하고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란 무엇입니까?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정의한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란 집단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양적 기술을 반영하는 숫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집단 현상입니다. 뭉뚱그리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집단화된 개별 집단별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죠. 둘째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죠. 셋째가 양적 기술입니다. 질적이 아니라는 것이고, 넷째는 숫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정이나 정서화된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사회 집단이나 자연 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서 서울의 인구의 생계비, 한국 쌀 생산량 추이, 추출 검사한 제품 중에 불량품의 개수 등인데, 현대 자동차에서 2010년에 출고한 아반떼 중에서 리콜 대수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통계는 집단에 관한 것으로서 어떤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한라산의 높이라든가 어떤 개체에 관한 수적 기술은 아무리 구체적이더라도 통계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통계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 왔는데,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집단 현상을 통계로 나타낼 때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각 개체를 통계 단위 또는 단위라고 하죠. 이 단위는 공통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통의 성질을 표지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인구를 구성하는 단위는 일정한 날짜와 시간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이 조건이 바로 표지가 되는 것이죠. 이들 단위는 표지 이외의 점에서는 이질적입니다. 표지에는 남녀, 산업, 직업 등 질적인 것과 연령, 소득 금액 등 양적인 것이 있습니다. 질적인 표지의 통계를 속성 통계라고 하며, 양적인 표지의 통계를 변수 통계라고 합니다. 또 집단의 성질에 따라서 자연 현상에 관한 자연 통계와 사회 현상에 관한 사회 통계로 나누어지는데, 자연 통계는 기후 통계와 생물 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회 통계는 경제 통계, 경영 통계 등으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시점에 관한 정태 통계와 일정 기간에 관한 동태 통계가 있고, 전체를 조사한 전수 통계와 일부분을 조사한 부분 통계로 나누기도 하죠. 전수 통계는 기술 통계라고 하며, 부분 통계는 추리 통계 또는 추측 통계라고 합니다. 통계를 이용하는 데는 작성자와 작성 시기, 작성 방법, 작성 대상, 표지 대상의 존재, 장소에 관한 깊은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매우 깊게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든 통계는 현실의 일정한 사회관계를 바탕으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 질문과 응답이 행해지는 통계조사라는 특수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상호협조와 이해에 따르는 대항관계가 작용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 깊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 질문과 응답이 행해지는 통계조사라는 특수한 과정을 거쳐서, 또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협조와 이해에 따르는 대항관계가 작용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 능력이 중요하므로 대부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서 관청 통계로 작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통계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계는 관찰 대상이 되는 집단이 있어야 하는데, 관찰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울 경우에 전체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그것을 조사함으로써 전체의 성질을 추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 하고, 추출된 일부를 표본이라고 하죠. 모집단을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일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의 확정된 집합, 모집단의 각 원소에 그 속성을 표시하는 표지로서의 수를 대응시킴, 확률 분포를 갖는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은 과학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족 고유의 정서와 학습된 지식의 정도나 정치적 민감도를 비롯한 여러 요인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학습된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동창생 중에서 중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약 15% 정도인 것 같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거의 10% 정도이며, 대학은 또 그의 10% 정도인 것 같고,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질이 못난 사람들이 사는 산골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때 필요한 것이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7년에 25세에서 64세 인구 중에 대학을 졸업한 비율이 겨우 20%이니 저희 생활 경험상 수치와 거의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흔히들 개나 소나 박사 딴다고 비아냥거리지만 통계를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까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할 정도로 학습이 되는 것은 아니죠. 또 고졸 이하도 많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통한 과학적 사고의 확립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민족의 고유 정서와 관련된 것인데, 500년 유교의 영향으로 형이상학적인 관념에 치중하여 왔고, 일제 식민지와 6.25 남침 전쟁을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벌거벗긴 상황에서 통계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표본 추출도 어려웠고, 통계를 수집하여 처리할 정부의 능력도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믿지 말고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는 조서가 만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고의 형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적 민감도입니다. 난세에 영웅난다는 말이 있죠. 세상이 어지러울 땐 백마탄 흑기사처럼 어떤 인물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신념이 미신처럼 정서의 저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나쁜 현상도 나타났는데, 정치적으로 선호도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비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좋은 것이고 저 사람들이 하면 나쁜 것이죠. 최근에 큰 비가 오래도록 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지금 입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화의 댐 건설을 그렇게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그 댐에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비를 건립해 놓고 있습니다. 매국의 표상으로 거론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기념하는 기념탑을 건설하면서 그 건설을 지휘하여 완성하였던 박정희 이름은 쏙 빼버리고 자기들 이름은 쭉 박아 넣었습니다. 4대강 녹조라고 하죠. 녹조는 고인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양호는 1년에 232일을 담수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소양호에는 왜 녹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소양호로 유입되는 지청 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축산 폐수나 생활 오폐수가 잘 정화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날 때 형성되는 자연현상입니다. 사실 녹조는 나쁜 것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녹조를 이용한 무공해 생활용기를 이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녹조는 미래 산업의 소재임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죠. 4대강은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건설하려고 했지만 예산과 공기를 계산해 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너끈히 건설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박수 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국방정책장교로 일하면서
서울 시민의 젖줄인 한강 상류수계의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여 정책으로 발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불의 옥잠 수류지나 만들어서 생활 오폐수를 정화한다고 서로 경쟁하듯이 자랑하였던 군부대에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현대식 정화시설을 만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국방부의 환경과가 편제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선진국 군대의 친환경 생활 오폐수 시설을 개방하려 출장을 가겠다고 건의했을 때 뭐 그런 걸 보러 예산 사용하며 외국에 가나라고 부결했던 지휘관들이 그해 가을부터 조선일보에 환경 문제가 거론되자 그때서야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마치 성각자나 된 것처럼 입에 달고 다니던 그 모습들을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계장급에서 해외 출장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국방개혁을 보좌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백령수, 신당수 설화가 있는 청정지역에 주둔하는 해병 6여단 장병들이 하루에 똥과 오줌을 얼마나 싸는지 계산하다가 1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똥개장이었습니다. 그 부대에도 현대식 정화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죠. 다음은 정치적 사고가 과학을 망치고 과학의 미숙한 정서가 정치적 사고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박사 공부를 한 서너부의 동료들도 공부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박사를 딴 사람들도 저 지경인데 공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사람들에게 과학적 사고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상이 정치로 귀결되면 박사도 무학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고학력자들이 기준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모두 정치의 종속물이 되는 것을 자청하니 어찌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은 언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분석되고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의 신천지로 인한 우한 폐렴이 확산될 때 전라도에서는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청정 지역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발견되지 않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주 지역에는 신천지 교인들이 많습니다. 아마 어떤 그 지파의 중심이 바로 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의 신천지 교인들이 전라도 지역에는 가지 않았을까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확산성과 집중성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뛰어갑니다. 또 자기들의 유대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정해진 장소에 모여듭니다. 마치 유목민들처럼 필요에 의해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졌다가 필요에 의해서 한 지역으로 모여드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지금 대면 예배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도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영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는 절대적 존재들이지만 현실적 관점에서는 비난과 비판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약자들입니다. 창조적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유지하는 자는 유한한 세상의 삶을 조기에 마감하고 미래에 맡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특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황당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 금지와 같은 무지막지한 철퇴를 뽑을 것이 아니라 교회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확산의 방화벽이 되어줄 묘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하원칙을 알기 쉽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누가, 정부에서, 질본에서 언제 2020년 8월 31일 15시부터 17시까지 이외에 또 언제 몇 번 조사했는지, 어디서 서울역, 부산역, 동대구역, 광주, 송정역, 익산역 등 지하철 대형 역사에서 무엇을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어떻게
감염검사 키트로 여행객을 표본 추출하여 왜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어디에 공개적으로 모였다고 감염 확산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후에 오늘 오후가 되겠습니다. 이수시장에 들렀더니만 어떤 할머니는 정광훈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는 공산주의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설명도 먹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공개적으로 자기들끼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죠. 또 공개적으로 모인 곳에서는 질병 확산의 진원지라고 이렇게 맹폭을 가해버립니다.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거론된 것이 8월 15일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4만 회가 언급되었답니다. 이렇게 맹폭을 가하면 국민들은 과학적 사고가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은 그냥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믿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그러면 모여들기 전에 그 사람들은 환자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8월 15일 날 전후에서 확진자로 규명이 된 사람들은 이미 약 한 7일, 6일 전에 감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과거의 홍역같이 살짝 왔다 가는 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걸려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랜 세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이 전수조사는커녕 표본조사도 미흡한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무 통증 없이 살았다는 것은 만약 그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광화문에 모였기 때문에 발견이나 되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발견이 되어서 이렇게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지. 만약 그들이 여기에 모이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바운더리 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만났더라면 그야말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도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대책을 세우고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은 순응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누구 하나 죽어 없어지면 병균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병균이 들어올 때 문을 열어놓은 책임자는 정부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많이 밀려올 때, 수만 명이 밀려올 때 우리 정부에서 다른 외교적 이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이익이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리 국가 차원의 이익은 없어 보이고 국민들만 굉장히 많이 질병이 확산되어서 다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표본 추출을 하고 그 표본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으로 추측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5천만이 넘는 국민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부 정책을 순응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정부에서 발생하는 대책들이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도 과학적이고 결과도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8월 15일 사태 전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어디든지 국민들을 줄 세워놓고 이 조사를 한다면은 광화문에서 발견되었던 그 수치만큼 거의 동일한 수치가 저는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광화문 집회가 이러한 코로나19를 확산시킨 그러한 진원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곳곳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자, 많이 환자가 발생했는데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환자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메스로가 말했듯이 인간의 욕구는 5단계가 있고 가장 1단계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우선 내 신체가 안전이 되어야 되고 또 내 삶이 위협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 질병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개인의 손쉽게
발 씻기, 그 다음에 손소독하기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 여당과 또 야당과 기타 사회단체들이 나를 세우고 싸우는 거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한 코로나를 차단하지 못했던 그것은 정부의 실책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정부의 대책 받아들여라. 이번에 8월 초순에도 중국과 우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열어두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렇게 막 전염되는, 전파되는 이 질병만 잡으려고 한다면은 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사막 메뚜기가 저쪽에서, 인도 쪽에서 많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 발생한 메뚜기가 자기 나라로 들어오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서역 일대에 수백만 마리의 오리를 배치했다고 하죠. 메뚜기가 오면은 잡아먹으라고요. 자, 정말 비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까지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정부의 대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전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저도 안전해야 되고요. 그러나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흡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학에 무지하면은요, 가짜 거짓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속이면은 전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것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